장편소설 30년의 겨울을 지나 다시 봄. 30년 만에 밝혀진 추악한 진실. 내 아이 어디로 보냈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시작합니다. 제한장 철의 여인과 낯선 그림자. 서울 강남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한성그룹 본사 54층 회장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은 화려했으나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공기는 서늘하다 못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한서진은 눈앞에 놓인 서류 더미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만년필을 고쳐주었다. 54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피부는 팽팽했고 단정하게 뒤로 넘긴 머리카락 한 올조차 흐트러짐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철의 여인이라 불렀다. 선대 회장이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사흘 만에 그녀는 슬픔을 지우고 회장직에 올랐다. 아니, 슬픔을 느낄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회장님, 이번에 새로 보강된 경호팀 명단입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서진은 대답 대신 손을 뻗어 서류를 받았다. 아버지가 남긴 거대한 제국은 화려했지만 그 이면에는 독리를 감춘 짐승들이 가득했다. 특히 부회장 이준하를 비롯한 친인척들의 견제는 노골적이었다. 그녀에게 경호란 단순히 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후의 보루였다. 서진은 무심한 눈길로 경호원들의 프로필을 넘기기 시작했다. 특수부대 출신 무술 유단자, 화려한 경력들, 비슷비슷한 이력들이 지나가던 찰나 그녀의 손가락이 한 지점에서 멈춰섰다. 성명 강민재, 나이 30세. 순간 심장 부근에서 미세한 통증이 느껴졌다.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흔한 이름이었다. 강시성의 민재라는 이름은 어디에나 있었다. 하지만 서류에 붙은 증명사진 속 청년의 눈빛은 흔하지 않았다. 맑으면서도 깊고 어딘지 모르게 서글픈 빛을 머금은 그 눈동자. 이 사람 경력이 짧은 것 같은데? 서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비서실장은 눈치를 채지 못한 듯 설명을 이어갔다. 실장 경력은 3년 정도지만 태권도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의 유단자입니다. 무엇보다 신원조회가 가장 깨끗하고 입사시험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위기대처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입니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사진 속 청년의 얼굴을 훑었다. 30살.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하지만 강제로 떼어놓아야 했던 내 아이가 살아있다면 딱 저만한 나이일 터였다. 서진은 떨리는 손을 책상 아래로 감추며 차갑게 덧붙였다. 직접 보겠어. 접견실로 들여보내. 잠시 후 접견실의 웅장한 문이 열리고 5명의 남자가 일렬로 들어섰다. 모두 건장한 체격에 절도 있는 움직임이었지만 서진의 시선은 단 한 사람에게 고정되었다. 맨 끝에 서 있는 청년 강민재. 그가 한 걸음 다가와 고개를 숙일 때마다 서진의 머릿속에서는 낡은 필름처럼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벚꽃이 흩날리던 대학 캠퍼스, 하얀 도복을 입고 땀방울을 흘리던 젊은 날의 윤석, 민재의 넓은 어깨와 곧은 콧날은 윤석의 그것과 지독하게 닮아 있었다. 강민재입니다. 오늘부터 회장님의 안전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 그 목소리가 닿는 순간 서진의 가슴 속에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쩍 하고 갈라지는 소리를 냈다. 그녀는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다. 손톱이 가죽을 파고들었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우연이야, 그럴 리 없어. 30년 전 그곳에서 아이는. 서진은 애써 이성을 붙잡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잔인한 사람이었다. 서진을 미국으로 보낸 뒤 윤석과 아이의 흔적을 철저히 지워버렸다고 했다. 살아있다는 소식조차 듣지 못하게 막았던 아버지였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제 발로 자신의 앞에 나타날 리가 없었다. 강경호원. 서진이 어렵게 입을 뗐다. 민재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짙은 눈썹 아래로 빛나는 그 눈동자를 마주하는 순간 서진은 숨을 쉬는 법을 잊은 듯했다. 예, 회장님. 앞으로 잘 부탁하네. 짧은 인사였지만 서진에게는 평생의 에너지를 쏟아부은 듯 힘겨웠다. 경호원들이 인사를 하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서진은 자리에 주저앉듯 깊게 몸을 묻었다. 민재가 나간 뒤에도 그의 잔상, 그 낯선 그림자는 회장실 한 구석에 길게 남아있었다. 서진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노을이 지는 서울의 도심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30년 전 차가운 방바닥에 울며 남겨졌던 어린 민재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그날 밤 서진은 퇴근 후에도 좀처럼 집중할 수 없었다. 자꾸만 복도에서 들려오는 민재의 발소리에 신경이 곤두섰다. 그러다 문득 경호팀 사무실 앞을 지나게 되었을 때 열린 문틈 사이로 민재가 전화를 받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예, 아버지. 저예요. 오늘 첫 출근 잘 마쳤습니다. 서진은 홀린 듯 발걸음을 멈췄다. 숨을 죽이고 벽 뒤에 몸을 숨겼다. 걱정하지 마세요. 도장 서류는 제가 주말에 가서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강윤석 관장님, 식사 꼭 챙겨 드시고요. 강윤석. 그 세 글자가 서진의 고막을 때리는 순간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동명이인일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조차 사라졌다. 민재가 말하는 그의 아버지 강윤석, 그리고 도장. 서진은 입을 틀어막았다. 비명이 새어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아냈다. 눈앞이 흐릿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렸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은 철의 여인의 뺨 위로 30년 동안 말라붙어 있던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림자인 줄 알았던 청년은 그림자가 아니었다. 30년 전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듯 잃어버렸던 그녀의 살점이자 영혼의 조각이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았다. 기적처럼 아들이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엄마라고 부를 수도, 그를 안아줄 수도 없었다. 이 거대한 한성그룹이라는 성벽 안에서 그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가장 차가운 철의 가면을 써야만 했다. 민재야, 내 아들아. 어둠이 짙게 깔린 복도, 서진의 낮은 흐느낌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것은 30년의 겨울을 지나 다시 시작되는 가장 아프고도 찬란한 봄의 서막이었다. 제도장 벚꽃 아래의 약속, 그리고 얼어붙은 시간. 회장실의 짙은 어둠 속에서 서진은 눈을 감았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차가운 가죽 의자 위로 흩어졌다. 30년이라는 세월은 무거운 커튼처럼 과거를 가리고 있었지만 민재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 커튼은 맥없이 찢겨나갔다. 기억의 틈새로 1994년에 찬란했던 봄볕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해 봄, 연희동 저택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다. 한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라는 이름표는 22살 서진에게 금색으로 도금된 쇠사슬이나 다름없었다. 아버지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그녀가 읽는 책과 만나는 친구 하나하나까지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워했다. 서진에게 캠퍼스는 유일한 도피처였다.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던 어느 오후였다. 경영학 전공 서적을 가슴에 안고 도서관을 나서던 서진은 운동장 한편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붉은 석양을 등지고 하얀 도복을 입은 한 사내가 공중을 가르고 있었다. 절도 있는 기압 소리와 함께 벚꽃잎들이 소용돌이 쳤다. 땀방울이 턱끝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을 적셨지만 사내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저기 실례합니다. 윤석이 동작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을 때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강렬한 눈빛 뒤에 숨겨진 순박한 미소. 그것은 서진이 평생 보아온 계산적인 세상 사람들의 표정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윤석은 땀을 닦으며 다가와 서진이 떨어뜨린 전공 서적을 주워 올렸다. 책이 꽤 무겁네요. 경영학 어려운 공부하시네요. 그것이 시작이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벚꽃이 지고 푸른 녹음이 우거질 때까지 비밀스럽게 이어졌다. 윤석은 서진에게 떡볶이를 먹는 법, 한강변에서 캔맥주를 따며 미래를 꿈꾸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서진에게 윤석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다. 그는 서진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삶 그 자체였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동혁 회장의 정보망은 딸의 소박한 일탈을 용납하지 않았다. 대저택의 서재 아버지는 윤석과 함께 있는 서진의 사진들을 책상 위에 던졌다. 천한 운동쟁이 놈이다. 네가 누굴 만나야 하는지 잊은 게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서진은 태어나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다. 그 사람 없이는 제 인생도 없어요. 아버지가 주신 이 모든 것 다 필요 없어요. 그날 밤 서진은 어둠을 틈타 담장을 넘었다. 손바닥이 쓸려 피가 나고 발목이 삐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부평의 낡은 상가 건물 2층, 윤석의 작은 도장 위쪽에는 방 한 칸짜리 옥탑방이 있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겨울이면 외풍이 살을 내는 공간이었지만 윤석의 품 안에서 서진은 처음으로 단잠을 잤다. 미안해요, 서진 씨. 이런 곳으로 오게 해서. 아니요, 윤석 씨. 여기가 내 집이에요. 두 사람은 혼인신고도 하지 못한 채 부부가 되었다. 서진은 근처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윤석은 낮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배달 일을 하며 돈을 모았다. 가난했지만 충만했다. 그리고 1년 뒤 기적처럼 아이가 찾아왔다. 민재 강민재라고 지어요. 밝고 재주 많은 아이로 자라라고.
아이가 태어난 날 윤석은 산부인과 복도에서 펑펑 울었다. 서진은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넘겨주는 윤석의 손을 잡으며 결심했다. 이 아이만큼은, 이 행복만큼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노라고. 민재가 6개월이 되던 여름날의 오후였다. 유난히 햇살이 뜨거웠고 매미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지던 날이었다. 윤석은 도장에 수업하러 내려가 있었고 서진은 민재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었다. 갑자기 옥탑방의 낡은 문이 쾅 하고 부서지듯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서진은 본능적으로 민재를 가슴에 꽉 안았다. 뭐 하는 짓들이에요? 나가요. 회장님 지시입니다. 아가씨 이제 돌아가셔야 합니다. 비서실장의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사내들이 서진의 팔을 낚아챘다. 서진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다. 발로 차고 손톱으로 핥히었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 와중에 한 사내가 서진의 품에서 민재를 강제로 뺏어냈다. 안 돼, 민재야. 내 아기 돌려줘. 서진의 절규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사내는 울고 있는 민재를 차가운 방바닥에 내려놓았다. 민재는 자지러지듯 울며 작은 손을 허공에 휘저었다. 엄마의 온기를 찾는 듯한 그 절박한 몸짓. 서진은 계단 아래로 끌려 내려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열린 문 사이로 보이는 민재를 보았다. 바닥에 홀로 누워 울고 있는 아기. 그것이 서진이 본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서진은 검은 세단 뒷좌석에 처박혔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짧게 말했다. 그놈과 아이가 무사하길 바란다면 입 닫고 미국으로 떠나거라. 다시는 한국 땅을 밟을 생각 마라. 만약 네가 돌아오거나 그들에게 연락한다면 그들의 목숨은 장담할 수 없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한동혁이라는 괴물이 가진 힘을 서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었다. 가족의 생명을 위해 자신을 죽이는 것.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서진의 시간을 멈춰버렸다. 창밖의 구름 위로 민재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녀의 심장은 그 옥탑방 차가운 바닥에 민재와 함께 남겨진 채 꽁꽁 얼어붙었다. 그 후 30년, 서진은 단 한 번도 웃지 않았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공부했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한성그룹의 경영자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철의 여인이라 칭송했지만 그것은 사실 죽은 여인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속삭였다. 민재야, 윤석 씨, 살아만 있어줘. 제발 살아만 있어줘. 서진은 천천히 눈을 떴다. 회장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다. 30년간 얼어붙어 있던 자신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강민재, 30년 전 그 차가운 바닥에 두고 온 나의 심장.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떨리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이제 아버지는 죽고 없었다. 그녀를 옥죄던 금빛 사슬도 이미 녹아내린 지 오래였다. 민재야. 서진의 입술 사이로 이름 하나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지난 30년 동안 수만 번 마음속으로만 되뇌었던 이름이었다. 이제는 그림자가 아닌 실체로서 그 이름을 불러야 할 시간이었다. 서진은 단호한 발걸음으로 문을 향해 걸어갔다. 30년 전 끊겼던 그 봄날의 약속을 완성하기 위해. 제사장 칼날 위에 선 진실. 서진은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수정필명을 으스러지도록 쥐었다. 손바닥을 파고드는 차가운 감촉만이 그녀를 현실에 붙들어 매고 있었다. 방금 전 비서실장이 보고하고 나간 서류 봉투는 마치 시한폭탄처럼 책상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강민재의 호적 등본, 그리고 강윤석의 현재 주소지. 그곳은 30년 전 서진이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던 바로 그 부평의 낡은 상가 건물이었다. 윤석은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 허름한 도장을 지키며 아내를 빼앗긴 그 자리에서 아들을 홀로 키워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망령처럼 그 자리에 머물며 돌아오지 못할 연인을 기다린 것이다. 윤석 씨, 어떻게 그곳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가슴속에 뜨거운 납덩이가 들어앉은 듯 숨을 쉴 때마다 통증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슬퍼할 여유조차 사치였다. 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주인을 잃은 맹수들처럼 그녀의 빈틈을 노리고 있었다. 특히 부회장 이준하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 이준하는 서진의 사촌이자 선대 회장의 총애를 받던 인물이었다. 그는 서진이 회장직에 오른 것을 가문의 수치이자 자신의 기회를 뺏은 사건으로 여겼다. 그의 사무실은 서진의 집무실 바로 아래층이었고 그의 정보원들은 서진의 그림자 하나하나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 시각 이준하는 자신의 방에서 태블릿 PC 화면을 넘기며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서진이 경호팀 사무실 앞에서 멈춰서서 흐느끼던 복도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철의 여인이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었다라. 그것도 신입 경호원이 들어온 첫날에. 준하는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그는 본능적인 사냥개였다. 서진의 무너진 평정심 이면에 거대한 먹잇감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김 실장 그 강민재라는 놈, 이력이 너무 깨끗해. 다시 파봐. 부모관계, 성장 배경, 특히 그 아비라는 작자가 누구인지 샅샅이. 준하의 명령에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방을 나갔다. 준하는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다. 한서진, 내가 감추고 있는 그 화약고가 무엇인지 내가 직접 불을 붙여주지. 며칠 뒤 서진은 외부 일정을 위해 민재가 운전하는 차에 올랐다. 차 안의 공기는 팽팽했다. 서진은 백미러를 통해 민재의 눈동자를 훔쳐보았다. 무심한 듯 전방을 주시하는 그 눈매가 30년 전 자신이 베네쩌고리를 입혀주던 아기의 눈이라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강경호원. 서진이 정적을 깨고 물었다. 최대한 감정을 억누른 회장으로서의 건조한 말투였다. 예, 회장님. 아버님은 건강하신가? 민재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찔했다. 회장이 일개 경호원의 가족 안부를 묻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민재는 정중하지만 담백하게 답했다. 예, 덕분에 건강하십니다. 평생 운동을 하신 분이라 잔병치레는 없으십니다. 혼자서 자네를 키우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나? 순간 차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진 듯했다. 민재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다.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어머니는 제가 아주 어릴 때 집을 나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 대해 말씀을 아끼시지만 가끔 도장 창밖을 보실 때면 그 눈빛이 참 슬퍼 보이시곤 했습니다. 서진은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흐릿해지는 시야를 감추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집을 나간 게 아니야, 민재야.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마음속으로는 수천 번 외쳤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차가운 얼음 파편 같았다. 그렇군, 안 된 일이네. 서진은 자신의 비겁함에 치가 떨렸다. 아들을 앞에 두고도 진실을 말할 수 없는 현실. 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체는 이제 그녀에게 보호막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옥죄는 감옥이었다. 그때였다. 서진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비서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회장님, 지금 당장 뉴스 채널을 보셔야겠습니다. 찌라시 매체에서 회장님 과거에 대한 기사가 터졌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민재가 갓길에 차를 세웠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영상을 재생했다. 단독 한성그룹 여회장 한서진, 30년 전 실종의 전말, 숨겨진 아들이 있다. 화면에는 과거 부평도장의 모습과 윤석의 사진, 그리고 현재 민재의 경호원 임명사진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다. 악의적인 편집과 자극적인 자막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배우는 볼 것도 없이 이준하였다. 그는 서진이 진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먼저 칼을 휘두른 것이다. 민재도 자신의 휴대폰으로 소식을 확인한 듯 굳어진 얼굴로 서진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충격과 불신,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혼란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회장님, 이 기사 내용이 정말입니까? 제 아버지가, 그리고 제가 회장님과 관계가 있다는 이 말이.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것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묻는 질문이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던지는 원망에 가까웠다. 서진은 칼날 위에 선 기분이었다. 조금만 움직여도 발바닥이 베어나가는 치명적인 진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다. 이준하가 겨눈 칼날이 그녀의 심장을 찌르기 전에 그녀 스스로 그 칼을 잡아야 했다. 민재야. 서진은 회장이 아닌 한 여자의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30년 전 옥탑방에서 아기를 얼러주던 그 목소리였다. 민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하지만 하나만 약속하마. 내 목숨을 걸고라도 너와 내 아버지를 지키겠다. 그것이 내가 30년 동안 죽지 못하고 살아온 유일한 이유니까. 서진의 눈에서 마침내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차 밖에서는 기자들의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이준하의 비웃음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진실은 이제 양날의 검이 되어 그녀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한성그룹의 운명과 30년 전 잃어버린 가족의 삶. 서진은 그 가혹한 저울질 앞에서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다. 이것은 철의 여인이 스스로 가면을 벗고 피 흘리는 어머니로 돌아가는 처절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서진은 핸들을 쥔 민재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다. 민재는 움찔하며 손을 빼려 했지만 서진은 놓지 않았다. 가자, 민재야. 정면으로 부딪히러. 차가 굉음을 내며 도로 위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칼날 위에 선 진실이 비로소 그 날카로운 빛을 드러내고 있었다. 재내장 30년의 겨울을 녹이는 고백. 한성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기자와 관계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천장을 찌를 듯한 카메라 셔터 소리는 흡사 거대한 기계가 비명을 지르는 듯했고 사방에서 터지는 플래시 불빛은 날카로운 얼음 파편처럼 쏟아졌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 철의 여인, 한서진의 숨겨진 과거와 혼외자 스캔들은 이미 온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해일이 되어 있었다. 대기실 거울 앞에 선 서진은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다. 지난 30년 동안 그녀는 이 얼굴 위에 겹겹이 두꺼운 가면을 덧칠해왔다. 감정을 지운 무채색의 표정,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한 눈빛. 사람들은 그것을 카리스마라 불렀지만 서진에게 그것은 살기 위해 스스로를 가둔 얼음 감옥이었다. 회장님,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서실장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서진은 천천히 심호흡을 했다. 폐부 깊숙이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그녀는 화장대 위에 놓인 화려한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떼어냈다. 그리고 대신 옷깃 안쪽에 숨겨두었던 낡고 바랜 실반지 하나를 손가락에 끼웠다. 30년 전 부평의 작은 자취방에서 윤석이 내밀었던 보석 하나 박히지 않은 그 소박한 약속의 증표였다. 강당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서진이 모습을 드러내자 소음은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단상 위로 오르는 그녀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으나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다. 마이크 앞에 선 서진은 수많은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너머 어디선가 이 방송을 보고 있을 민재와 윤석을 떠올리며 그녀는 입술을 뗐다. 먼저 개인적인 사생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한성그룹의 수장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장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기사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입니다. 순간 기자석에서 거대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예상 외의 정면 승부였다. 보통 이런 경우 사실무근이나 법적 대응을 외치는 것이 정석이었으나 서진은 단 한마디로 모든 의혹을 인정해버렸다. 저는 32년 전 한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남자는 지금 보도된 대로 강윤석 씨이며 그 아이는 저의 아들입니다. 서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다. 30년 전 저는 제 아버지였던 선대 회장의 강압에 의해 아들과 남편을 떼어놓고 강제로 미국으로 보내졌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들의 생명을 위협받지 않게 하기 위해 저는 30년 동안 죽은 듯 살아야 했습니다. 한성그룹의 경영자가 아닌 이름조차 잊힌 유령으로 살며 저는 매일 밤 그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이때 객석 뒤편에 앉아있던 부회장 이준하가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승리감과 조롱이 뒤섞인 기묘한 표정이었다. 회장님, 지금 그 말씀은 자신의 부도덕함을 가문의 비극으로 포장하시려는 겁니까? 한성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경영자로서의 자질은 물론 도덕적 결함이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준하의 일갈의 장례는 다시 혼란에 빠졌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서진의 거취를 묻는 질문을 쏟아냈다. 서진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자신을 비웃는 이준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이준하 부회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 저에게 묻고 싶으시겠죠? 경영자인가 어머니인가? 저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경영자로서 충분히 잔혹했고 충분히 유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는 한성그룹의 회장이기 전에 한 사람의 어머니이고자 합니다. 서진의 눈에서 마침내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그것은 30년이라는 긴 겨울이 녹아내리는 신호였다. 내 아들의 이름을 부정하며 지켜낸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죄가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사유라면 저는 기꺼이 이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다만 30년 전 저지른 유일한 죄, 그것이 한 남자를 사랑하고 아이를 지키지 못한 죄라면 저는 그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같은 시각 경호팀 사무실의 TV 화면을 멍하니 보고 있던 민재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놓쳤다. 챙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액체가 바닥에 흩뿌려졌지만 그는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 화면 속에서 서진은 울고 있었다. 그토록 차갑고 도도했던 여자가 자신의 아버지 이름 강윤석을 부르며 오열하고 있었다. 민재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파편들이 있었다. 첫 출근 날 자신을 보던 그 애틋한 눈빛, 차 안에서 자신의 손을 잡으며 떨던 서진의 온기. 어머니? 민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동안 아버지가 왜 어머니의 사진 한 장 남기지 않았는지, 왜 밤마다 도장 구석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창밖을 보았는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녀는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 또한 거대한 권력이라는 감옥 안에서 30년을 홀로 울고 있었던 것이다. 민재는 홀린 듯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복도를 가로질러 대강당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에는 30년의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이 뒤섞여 있었다. 기자회견은 아수라장이 된 채 마무리되었다. 서진은 비서들의 부축을 거부하고 당당히 단상을 내려왔다. 그녀의 어깨는 가벼워 보였다. 비록 내일 아침이면 회장직에서 해임될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한서진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강당 밖 복도, 숨가쁘게 달려온 민재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정적은 30년의 세월만큼 무겁고도 깊었다. 서진은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민재를 올려다보았다. 민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떨리는 손을 뻗어 서진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았다. 회장님? 아니 어머니? 그 한마디에 서진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민재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강당 안에서 터져나오던 플래시 불빛들이 이제는 축복처럼 느껴졌다. 30년의 기나긴 겨울을 뚫고 마침내 서진의 인생에 봄이 도착한 순간이었다. 복도 창밖으로는 어느새 차가운 겨울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그 햇빛은 32년 전 벚꽃이 흩날리던 캠퍼스의 그날처럼 따뜻했다. 30년의 겨울을 녹이는 고백은 그렇게 가장 아픈 상처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있었다. 제5장 다시 만난 봄. 기자회견장을 빠져나온 서진의 차는 서울의 화려한 불빛을 뒤로하고 인천 부평으로 향했다. 운전대를 잡은 민재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지만 그것은 이전의 숨막히는 긴장감이 아닌 서로의 존재를 비로소 온전히 받아들이기 시작한 이들의 조심스러운 탐색과도 같았다. 서진은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30년 전 뒷좌석에 처박힌 채 울며 떠났던 그 길이었다. 그때는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의 길이었으나 지금은 32년 전 윤석과 처음 사랑을 속삭였던 그 찬란했던 봄으로 되돌아가는 길이었다. 어머니. 민재의 낮은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서진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30년 동안 꿈에서조차 감히 불러보지 못했던 호칭이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어머니를 원망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가끔 도장 청소를 하다가 낡은 머리핀 하나를 들고 멍하니 계실 때가 있었는데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게 어머니의 것이었다는 걸요. 서진의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다. 나는 네 아버지가 나를 잊었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 잊어주길 바랐지. 그래야 그 사람이 덜 아플 테니까. 아버지는 잊는 법을 모르는 분이세요. 태권도 품새 하나를 익힐 때에도 수만 번 반복하며 몸에 새기시는 분이니까요. 어머니라는 사람도 아마 심장 깊숙한 곳에 문신처럼 새겨두셨을 거예요. 민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진의 가슴에 박혔다. 30년이라는 기나긴 겨울 동안 홀로 아이를 업고 도장을 지키며 아내를 기다렸을 윤석의 뒷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차가 부평의 낡은 상가 골목에 멈춰섰다. 3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그곳은 시간이 멈춘 듯했다. 칠이 벗겨진 강윤석 태권도라는 간판만이 가로등 불빛 아래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진은 차에서 내렸으나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민재가 다가와 그녀의 팔을 단단히 붙잡았다. 가요 어머니,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도장문을 열자 삐걱거리는 경첩 소리가 고요한 복도에 울려 퍼졌다. 낡은 나무 바닥에서 나는 특유의 향기, 땀 냄새와 오래된 목재가 뒤섞인 그 익숙한 냄새가 서진의 코끝을 찔렀다. 도장 안쪽 57의 윤석이 바닥에 떨어진 연습용 타겟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머리 위에는 어느새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고 고닫던 어깨는 세월의 무게를 견디느라 조금 굽어 있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민재의 부름에 윤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민재 뒤에 서 있는 여자를 본 순간 그의 손에 들려있던 걸레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서진 씨? 윤석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것은 마치 수십 년간 메말라 있던 우물에서 겨우 길어올린 한 바가지의 물처럼 애처롭고도 간절했다. 그는 헛것을 본 사람처럼 눈을 비비고 다시 서진을 바라보았다. 서진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이 10년 같았다. 마침내 그의 앞에 섰을 때 서진은 그의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윤석 씨. 내가 너무 늦었죠. 30년이나 걸려서 미안해요. 서진이 무너지듯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윤석의 몸이 딱딱하게 굳었다가 이내 떨리는 두 팔로 서진을 으스러지도록 끌어안았다. 아니야,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서진아. 윤석의 어깨가 들썩였다. 평생 강인한 무도인으로 살며 민재 앞에서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던 그가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텅 빈 도장에 메아리 쳤다. 30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옥탑방의 그 차가운 공기가 비로소 두 사람의 온기로 녹아내리고 있었다. 민재는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가슴 한구석을 채우고 있던 이름 모를 공허함이 비로소 채워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두 사람을 함께 감싸 안았다. 이제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민재의 말에 서진과 윤석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표정만큼은 32년 전 벚꽃나무 아래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해사했다. 도장 창밖으로는 어느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은 잦아들고 대지를 적시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만물을 깨우는 봄비였다. 한성그룹의 철의 여인은 그 자리에 없었다. 오직 사랑하는 남편의 아내이자 듬직한 아들의 어머니인 한서진만이 있을 뿐이었다. 30년이라는 긴 겨울을 버티게 해준 것은 증오나 권력이 아니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아주 작은 희망, 그리고 그들이 서로에게 품었던 변치 않는 사랑이었다. 서진은 윤석의 손을 꼭 쥔 채 생각했다. 인생의 반을 돌아온 이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잃어버린 30년은 앞으로 함께할 수많은 봄날을 더욱 빛나게 해줄 밑거름이 될 것임을. 사랑해요, 윤석 씨. 그리고 고마워, 민재야. 낡은 태권도장 위로 30년 만에 가장 따뜻한 봄볕이 내려앉고 있었다. 에필로그 사랑은 죄가 아니다. 한성그룹의 정문 위에 군림하던 한서진이라는 차가운 이름 석자는 이제 경제신문이 아닌 나눔의 현장에서 더 자주 발견된다. 기자회견 직후 서진은 미련 없이 회장직을 내려놓았다. 주주들의 반대와 이사회의 만류가 있었지만 그녀는 전문 경영인에게 그룹의 키를 맡기고 자신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강민재 재단의 설립이었다. 상처 위에 핀 치유의 꽃. 재단은 서진과 같은 아픔을 겪은 미혼모들과 강제로 부모와 헤어져야 했던 아이들을 위한 안식처가 되었다. 서진은 화려한 정장 대신 편안한 리넨 셔츠를 입고 현장을 누볐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이사장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눈을 맞추며 너희의 탄생은 축복이며 부모의 사랑은 결코 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다. 사랑이 죄라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고 이제는 그 지키지 못했던 시간만큼 더 많은 이들을 지켜주려 합니다. 재단 개소식에서 서진이 남긴 이 말은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고 한때 그녀를 비난하던 여론은 이제 한성그룹의 가장 큰 자산인 진정성으로 돌아와 기업의 이미지를 전례 없는 높이로 끌어올렸다. 무너진 탐욕의 성체. 한편 서진을 무너뜨리려 했던 부회장 이준하의 최후는 비참했다. 서진의 고백은 역설적으로 과거 이준하의 부친이 저질렀던 납치와 감금의 증거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30년 전 사건에 가담했던 이들의 양심 선언이 이어졌고 이준하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시도했던 각종 비리까지 한꺼번에 터지며 법의 심판을 받았다. 권력이라는 허상을 쫓아 혈육을 짓밟으려 했던 이들은 차가운 감옥 창살 너머에서 서진의 행복을 지켜봐야만 했다. 그것은 서진이 내린 가장 우아하고도 완벽한 복수였다. 부평도장의 따뜻한 된장찌개. 인천 부평의 낡은 상가 건물은 이제 활기로 가득하다. 1층 태권도장은 민재가 사범으로 부임하며 아이들의 기합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윤석은 관장으로서 여전히 근엄한 자리를 지키지만 서진이 퇴근하고 돌아올 시간이 되면 누구보다 먼저 주방으로 달려간다. 서진 씨, 오늘은 민재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놨어요. 당신이 가르쳐준 레시피대로 해봤는데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 서진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윤석의 앞치마를 고쳐매준다. 30년 전 옥탑방에서 나누었던 소박한 대화들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를 나누어 먹는 풍경. 억만금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서진이 평생을 바쳐 되찾고 싶었던 평범한 하루였다. 지지 않는 봄. 어느덧 다시 봄이 찾아왔다.
세 사람은 32년 전 처음 만났던 그 캠퍼스 교정을 찾았다. 이제는 중년이 된 서진과 윤서, 그리고 그들보다 더 늠름해진 아들 민재가 흩날리는 벚꽃 아래 나란히 섰다. 서진은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넘기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30년의 겨울은 길고도 혹독했다. 하지만 그 겨울을 견디게 해준 것은 얼음보다 차가운 증오가 아니라 솜털처럼 부드럽고 따스했던 사랑의 기억이었다. 사랑은 죄가 아니다. 서진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확신했다. 사랑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칼날이 아니라 가장 깊은 상처를 아물게 하는 유일한 약이었다. 민재의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세 사람의 환한 웃음이 벚꽃 잎 속에 영원히 박제되었다. 그들의 봄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 봄은 앞으로 수많은 계절이 지나가도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30년을 돌아 다시 맞잡은 두 손에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깰 수 없는 단단한 행복이 쥐어져 있었다. 이야기 즐겁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